오늘이 2024년입니다. 아, 예. 그렇네요. 1월 3일입니다. 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새해 복 많이 드려야 되는데 네. 검증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자료를 뭐, 우리 윤지호 대표님께서 만들어 오셨는데 자료도 아니고 뭐 PPT 만들 검증의 시간, 그 검증의 시간. 근데 뭐 저희가 뭐 네. 제 혼자 의견이라기보다는 저와 같이 했던 동료들이 네. 아마 우리가 2023년은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예. 뭐 상고하고. 뭐 하반기에는 좀 주춤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톤을 낮췄지만 여하튼 네. 연간으로 23년 매우 좋아 보였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려가 컸다는 거죠. 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이거 그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잡혀갔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고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거야. 막 실업률이 엄청 올라갈 거야. 막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보다는 이제 연착륙 얘기 내지는 뭐 경기가 악화되지 않으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어 이런 기대까지 옮겨지고 있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22년 말에 저희가 상고하고 얘기할 때는 24년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거든요. 좀 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검증의 시간은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한 12월부터는 시장이 올라오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치게 시장을 이제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뭐 이거 진짜 강세장이 엄력한 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2023년이 강세장이었거든요. 23년이 강세장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나스닥이 40%가 넘게 올랐고요. 우리나라 안 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거의 26%, 27% 올랐어요. 이 정도 오르면 28.7%. 엄청난 강세장이었던 거예요.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네. 그럼 이제 올해는 그러면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올 거냐, 24년에?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약간 시장이 앞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간 시장에 대해서 이것이 검증이 돼야겠죠. 뭐 앞서간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네. 내년도의 금리 인하 전망이 한 3번 정도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점도표상으로 일단 그림 가져왔는데 패드 같이 보면은 거의 7번 금리 인하로 이미 되어 있어요. 더 많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뭐 다들 뭐 채권 쪽 ETF 사놓으셨거나 채권 매니저들은 만세에 불렀죠. 빅 랠리가 나왔으니까 채권도. 그렇죠. 연말 좋았죠. 연초에 과연 금리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런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검증은 뭐냐면 내년도 영업이익이 작년 한 11월까지만 해도 250조였는데 더 올라갔어요, 지금. 260조가 넘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260조 이상 좋아지는데 안에 뜯어보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좋아지는 걸로 다 리뷰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반도체가 분명히 그 소위 재고는 줄고 출하는 좀 개선되니까 재고 순환선이 0을 넘어서 올라오고 있는 건 분명히 네,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든 걸로 반도체가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부터 수요가 그만큼 좋아질까? 사실 제가 뒤에 이제 도표를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재고로 보면 좀 약간 진정이 됐는데 최근에 원 디바이스 뭐 AI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PC가 새롭게 장착될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그쪽의 수요가 강하지 않다는 말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재고의 수는 좀 축소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수요가 강할까? 주가는 미리 땡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검증의 시간이라는 말을 넣는데 결국 그러한 좋고 나쁨이 계속 부닥치는 기간은 다른 말로는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죠? 우리가 뭐 제가 어젠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네. 사람이 가장 후회할 때가 언제냐면 네. 처음부터 1번이 정답인데 처음부터 3번으로 오답을 쳤을 때는 기분이 안 나쁜데 네네네. 정답을 썼다가 3번으로 고치면 이 후회 맞아요. 감정이 고쳤다가 틀리면 예. 박스권 있고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다가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될 것 같아 하는 순간 걸리는 거고 예. 이상 뭔가 다시 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때 싶은 순간이 되면 그땐 돌아설 거고 굉장히 엇박자를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 시작됐고요. 검증의 시간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충분하게 기업 이익에 대해서 좀 더 숫자가 실제 수치에서 가까워지고 뭔가 금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이 좀 지나고 네. 이래야 저 의미 있는 추세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박스권 시간이 항상 길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오른 거에 비해서 박스권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 이름이 박스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뭐 그래서 그런 씁쓸한 측면에서 건데, 이거? 본다면은 저 24년을 뭐 지나치게 뭐 상저하고다 상고하셔서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연간으로 지수상으로는 좀 급락했을 때 한번 사고 또 뭔가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 줄이고 뭐 이런 전략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가져온 그림이 이게 좀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에요. 이게 각 증권사의 작년 연말에 전망들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각 증권사들이 저렇게 면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뭐 거의 면봉인데? 여기가 뭐 가장 높게 보면 BNK는 3,100 정도 갈 수 있다 상단을 열어놓은 오, 거고, 그러니까 최상단과 그렇죠. 하단. 교보는 한 1,900 정도 해놨는데 네. 크게 본다면 한 2,300에서 예. 2,000한 6, 700 이 정도가 아마 시장에 바라봤던 그렇죠. 밴드.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래요. 아, 증권사 전망들 맨날 다 틀려. 네. 그러니까 위로 크게 열리거나 아래로 크게 뚫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대략 이런 전망치에 부합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스 포인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잊지 못하는 순간이 12년, 13년, 14년에요. 네. 매년 말에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박스필 시절에. 그렇죠. 그냥 매년 그래 1년 쉬었으니까 나 내년 올라갈 거야. 그 내년에 올라갈 거야. 근데 결국은 연말에 기대했던 부분이 실현이 안 되면서 네. 연말 되면 제자리고 이게 박스권이었었거든요. 아. 지금도 그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박스권 내에서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혼자 너무 떠드네요. 이건 저 가끔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결국 이제 우리 증시라는 게 순환전적 사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한 0.9배 깨지면 사고. 그러니까 저 깨졌을 때 다들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윤지호 그렇죠. 대표님이 짜잔 나타나서 이때 작년 10월에 또 맞아요. 이때 마이콜을 했던 기억이 있고. 맞아요. 쌤이 그래서 말씀해 주셨죠. 덕분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아유, 뭘 별말씀. 예.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림에서. 이 파란색 선이 지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 하늘색 연한 선이요? 그쵸. 아래쪽에 있는 거? 짙은 거. 요거. 예. 이게 ROE라는 거잖아요. ROE는 뭐냐면 주주가 그 기업에 출자한 돈을 사용해가지고 네. 얼마나 리턴을 버냐. 그래, 리턴이에요. 그렇죠. 뭐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순이익이 많이 늘면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ROE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올라갈 때 되면 주식이 좋죠. 이렇게. 자본 대비 좋은 수익을 올릴 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ROE가 지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형편없죠. 미국 증시는 오르는데 왜 못 오르냐 물어보면 항상 이걸 보여드려요, 제가. 그렇죠. 우리는 투하된 자본에 비해서 그만큼 이익을 못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사실 그 투하 자본 이익률이나 자본 배분 그런 관점이 잘 없죠. 뭐 그게 안 되면 분모를 변화주면 되거든요. 분모가 결국 자기 자본이니까 자본을 줄여주면 돼요. 자기 자본을 줄이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하면 돼요. 매입해 소각하면 자사주 배당 많이 주고. 배당하거나. 근데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큰일 나는 줄 알죠. 왜 내 돈을 주주한테 주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도 역시 0.9배 깨지고 0.8배 다 갔을 때 사는 게 맞는데 높이가 한 배 넘었으면 그래도 ROE가 한 10%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ROE 퍼센테이지잖아요. 결국 자기 자본과 단기 순이익의 비율이니까. 이게 ROE가 내년에 좋아진다는 실적을 갖고서 한 8.4, 8.5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런 거죠. 뭐 지수가 좀 위가 열려도 자본 늘어나는 만큼 그렇게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 ROE가 이게 파란색 선이 되어버렸대요. 네. 성장률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저 아래 거 보는 거 아니고 위에 것만 봐야 이게 되는 이제 거죠? 파란색 선이 ROE고 네. 이 검은색 선이 성장률인데 결론은 거의 동일하게 간다는 거죠. 성장률 떨어지는 만큼. ROE도 떨어지고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연도별로 보면은 자기 자본은 순자산은 그냥 늘잖아요, 조금씩.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볼 때 그럼 정말 위를 어느 정도 열 수 있냐, 여기서. 네네네. 그냥 평균적으로 좀 많이 순자산 늘면 한 5% 늘거든요. 5% 는다고 치면 0.95배, 한 배 넘기가 만만치 않아 보여서 ROE가 이런 레벨이라면 그러면 한 2,750 나오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여기서 위를 크게 열려면 네. ROE가 확 좋아지면서 아니면 뭐 요새 정책 모멘텀이 좀 있는데 네네네. 뭐 대대적인 무슨 뭐 기업 친화 정책, 뭐 주주 친화 정책 주주 친화.
강조하는 뭐 대만식으로 뭐 배당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이 정도 정책이 나와지면 위기가 열리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 ROE 레벨에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뭐 3천 이상을 가고 뭐 2,900을 넘어서고 이거는 무리가 아닐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뭐 와이스트릿에서 저도 정말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주주 환원, 네. ROE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네. CEO들의 역할, 이게 좀 달라지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또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쵸. 금투세 유예나 또 3법 개정 필요성도 이야기를 그래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달라지고 시장에는 있습니다. 확실히 좀 기대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을 막 복잡하게들 얘기하는데 네. 왜 우리나라 미국 증시와 다르냐? 얘기하면 미국은 뭐 돈을 벌기도 잘 벌지만 뭐 자기 자본을 엄청 줄이는 노력을 하잖아요. 버는 만큼 돌려주고 자기 자본은 또 많이 쌓아놓질 않고. 그렇죠. 그냥 다 줘버리잖아요. 그냥 주주들한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뭐냐면 투자할 게 있으면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벌면 다 나눠줘버리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 증시는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뭐 다 알다시피 주식 분할 같은 저희 문제들 때문에 기업 분할. 그렇죠. 기업 분할 문제 때문에 어쩌면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흔히 우리가 오너 가치, 그러니까 오너들의 가치가 주주 가치에 우선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왜 한국이 참 아쉬운 게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고 이종우 센터장님, 이종우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항상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박스권 장세다. 이 말 참 많이 하셨어요. 책에서도 많이 쓰시고.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1980년대에도 그때 한창 증시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3조 호황으로 확 올라와요. 네. 87년인가? 그때 거의 1000포인트 넘어간 뒤에 90년 내내 1000포인트 못 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IMF 금융이 끝나고 나서 IT 버블 지나고 나서 우리가 중국 모멘텀 때문에 2007년까지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어갔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지금 사람들 다 헷갈려 하는 게 그때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금리 이상으로 중국 성장이 좋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뭐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오르고 이게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게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시대였어요. 중국이 세계 경제의 편이 되면서. 금리만 볼 게 아니라 금리도 그렇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때 2000년대 주식의 주도주는 소위 중국 관련주였고, 예. 뭐 중국 내수주부터 화정자부터 뭐 난리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엄청 치고 나갈 거다 하는데, 뭐 AI 같은 것들이 그런 소위 새로운 수요를 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죠.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우리가 2000년대처럼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중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얻어서 우리가 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있는 시장 갖고 싸우는 시장이 돼버려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이번에 3천까지 왔었는데 네. 3천을 넘어갈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면 우리 증시는 상당 기간 박스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 지금 코스피도 연말까지 한 2660 정도까지 간 다음에 네. 뭐 연초에 약간은 조정은 받고는 그쵸.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더 치고 올라갈 동력은 보이지를 않고. 그냥 위가 치고 가도 정확히 우리가 정점은 알 수 없죠. 네. 우리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 될 때가 있고 예. 주식을 언제 늘리냐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에서 주식 늘릴 때는 뻔합니다. 바이더 딥이에요. 뭔가 안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사야지만 빠졌을 때 사고. 그렇죠. 그럴 때 왜 사면 되게 쉽지 않고요. 뭐 그런 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거꾸로 가라.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금리랑 물가 얘기 좀 할게요. 물가, 예. 알다시피 이제 뭐 다 아는 거니까 드디어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점도 보면 아까 말했던 내용처럼 네. 금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죠. 네. 시장에서 제일 원했던 게 뭐였냐면 소위 경기 침체가 없어도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골디락스. 그렇죠. 이거를 매우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정말 그렇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거는 두 번째고 네. 일단 내년에 금리가 전후에 내려가는 건 다들 기정사실화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도평상처럼 그냥 내년에 여기 현재는 3번 정도 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패드워치 제가 업데이트 최근 거 안 해서 그러는데
패드와치 보면은 내년 3월 확률이 거의 90%까지 갔다가 지금 한 80%대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160pp 넘게 하락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 기대하는 건 이거죠. 1995년에 그 소위 경기 침체가 안 왔음에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효과를 받아가지고 주식이 랠리가 크게 한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닌데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올 거다. 네. 뭐 이런 논리가 지금 시장에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일 보면 지금 약간 그 95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 오히려 시장에서 밑에 좀 깔린 생각 중에 하나가 너무나 분쟁이 많고 올해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특히 올해 세계 각국의 네. 선거가 원체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대만 선거도 있고 있지만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분이 쓴 책에서 뭐 권력 자본론이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의 어떤 부분이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그림으로 거기서 따와서 인용을 한 건데 결국 이 군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참 오랫동안 고금권을 유지했다는 게 70년대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네. 70년대 갈등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뭐 이스라엘전 좀 진정되는 것 같지만 계속 뭔가 군비를 늘리는 분위기. 평화의 시대가 좀 끝나고 뭐든지 잘 안 끝나잖아요, 전쟁이. 그렇죠. 뭐 이런 방산주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물가가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못 돌아간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다시 뭐 미국 물가가 뭐 한 1%대 상승률, 그쵸. 2% 정도의 뭐 상승률.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가 예. 최근에 계속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 그렇죠. 끝났다. 그러니까 뭐 주식보다는 채권 중에서 좀 약간 금리 높은 거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그 정도 주식이 수익률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논리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연초에 지금 오늘 사실 녹음한 날 네. 그 미국 증시가 좀 출렁였는데 1월 3일입니다. 그렇죠. 저희 1월 3일. 내용을 보면 결국 이 국채 수급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도 네. 작년에 5%까지 갔던 게 네. 작년 말에 거의 3.8 깨고 내려갔다가 네. 지금은 다시 이제 한 3.8 후반대까지 또 다시 튀어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금리가 확 내려가기가 만만치 않은 게 랠리가 왔지만 재정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 재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곧 지나면 이제 1월 중반 지나고 나면 또 부채 한도 문제가 또 나올 거고 항상 계속해서 선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돈은 써야겠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국채 입찰 기간에 주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다들 이제 금리는 다들 채권 사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캐리로 하는 건 괜찮아요. 이제 만기 네. ETF 중에서도 만기가 일치시키는 ETF가 있어요. 그런 게 수치 난 거지. 뭐 자본 차익을 얻는 이 채권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금리가 막 과거처럼 뭐 제로 금리 가까이 뭐 1% 이렇게 갈 확률이 낮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만기 이자율 받는 전략은 괜찮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그 금리 차이 따먹기 전략은 채권 시장에서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기회와 위험 요인이 동시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아마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잖아요. 아마 이게 어떤 이대호 차트인가요? 기자님도 많이 이제 경제 같은 프로도 가지고 하시면 네. 미국이 고용이 너무 좋다 이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적인 게 이게 미국의 고용 구직 비율인데 거의 2가 넘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가 2배가 많았던 거죠. 사람 하나를 두고 일자리 두 곳에서 손짓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되게 기대했던 거는 고용 시장이 너무 단단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니까 미국 소비가 좋고 실업률이 예전처럼 안 올라오고 이게 무슨 경기 침체가 어떻게 와 뭐 이런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호황이다 막 이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일자리가 없는 이유가 네. 권리 찾을 게 없이 우리나라 봐도 저녁에 가게들이 못 열어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수요가 늘어서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라 노동 공급이 없어서 실업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베이비붐 부모들이 은퇴하잖아요, 지금 다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택시 기사분들은 다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택시 잡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면 일자리가 계속 부담이 돼서 소비가 엄청 늘어난다기보다 어쩌면 비용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파생해서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소위 내러티브가 뭐냐면 로봇화돼야 돼, 자동화돼야 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식당 가도 로봇 하죠, 막 이 얘기 나오는 거죠. 뭐 주문도 이제는 다 저도 각자 주문해서 하잖아요. 물론 네. 그게 그렇게 가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다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 고용시장의 수수께끼를 풀다 보면 이것이 지금 고용이 너무 단단해서 마치 수요가 엄청 강할 것이다. 이 논리는 적절치 않다는 거고 고용의 실업률이 안 올라오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다. 이것도 사실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올 인북의 금리가 한번 다시 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좀 욕먹을 수 있는 내용인데 금리가 다시 튈 수 있다. 미국 채 10년이 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1분기에 지금 연간으로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거죠. 근데 미국 10년이 검은색 선이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뭐 엄청나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뭐 3.5, 3.6이면 매스값 아닐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벌써 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앞서 반영했단 말을 등에 일단 금융시장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분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까 그 연간 전망 해놓으신 것들 보면 거의 다 상고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올해를. 상고하죠. 일단 상반기까지는 좋은 왜 거다. 상반기가 좋은 거냐면 상반기는 그냥 오르는 거 있었으니까 좀 올라가다가 네. 11월에 미국 선거 있으니까 그때도 빠지고 올라가는 이 논리인데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는 좋을 거다. 저는 선거 앞두고 선거 이후에는 잘 모르는 게 그 전에 좀 빠질 거로 보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일단 정책 모멘텀도 있고 뭐 하니까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장 자체 요인에 의해서 좀 이거 우리가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로 보고 또 경기 침체는 뭐 거의 없다 보는 이런 견해들이 뭔가 약간 생각보다 좀 별론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이는 게 오히려 1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다시 기회가 온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 때문이에요. 네. 사실 작년 10월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거 분해해서 본 거예요. 별거 아니고 그냥 EPS, PR이 주가잖아요. 보시면 다 멀티플이 올라온 거예요. 실적보다는 멀티플이 올라왔다. 이게 EPS의 기반에서 딱딱 올라왔으면 근데 멀티플이 다 땡겨 놓은 거예요. 멀티플로. 네. 그럼 멀티플을 땡겨 놓으면 보통 어떤 장세가 따르냐면 EPS가 이만큼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상대로 실적이 나오는지. 뭐 예상대로 나온다면 네. 제 우려는 그냥 우려의 끝이고 올해 증시한 3천 넘어가겠죠. 3천이 뭐예요? 뭐 이미 260조 원 정도의 순이익 전망치대로라면 결혼하면 3천 넘어야죠. 뭐 지금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올해 2024년 170조밖에 안 나왔는데 50%가 더 넘게 늘어나는데 170조 원 벌다 260조 원 버는 시장이 되면 뭐 3천 못 가겠느냐 3천이 이건데. 뭡니까? 지금 뭐 그냥 날라가야죠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일단 내년에 이렇게 좋아진다는 EPS 성장보다는 그것 때문에 멀티플을 잘 땡긴 거라는 게 시장에서 이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높은데 이 숫자가 262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레버리지 감들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260조 뭐 나올 수도 있지 이러시겠죠. 물론 저거는 이제 네. 그 컨센서스가 있는 그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입력되는 종목들만 모았을 때 그쵸. 순이익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업이익. 그렇죠. 우리가 2021년에 증시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때 2020년. 21년에 21년이요? 예. 이때가 엄청 기업 실적이 좋았죠. 예. 원래 당초 그 2020년에 전망했을 때는 186조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에 말해봤더니 220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 때였죠. 예. 이때가 언제 때였어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때인데 3,300 가고 이럴 때. 그렇죠. 이때는 내구재 수요가 폭발할 때였어요. 예. 코로나 때 이 노트북 앞에 있는데 노트북 사고 TV 사고 사람들이 사고. 여행도 못 가고 소비를 다 이런데 돈을 쏟아붓을 때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ICT 수출이라는 게 폭발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220조를 벌었어요. 21년에. 이 정도 보니까 22년에 전망을 247조 벌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22년에. 계속 고 외친 네. 거죠. 예. 근데 실제는 185조 나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2020년에 헤맸죠. 예.
23년 올해도 원래는 214조 본다고 그랬는데 주가는 많이 내려왔죠. 올해도 사실은 굉장히 변동이 컸던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2021년에 그만큼 좋았을 때가 220조였는데 올해는 262조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들으면 12, 13, 14년이 이랬거든요. 네. 기대가 높았다가 못 미치면서 이 박스권의 특징이에요.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결국 이게 과대 추정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아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저희 나라가 현재 260조가 나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건 진짜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하드캐리 해야 된다라는 아니, 건데. 진짜 전자가 이제 폭발을 해야 돼요. 이로.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은 전자가 엄청 좋아지죠. 지금 상황이. 이게 더 낫겠네요. 이익 증가를 보면 내년에 반도체가 그냥 확 앞에 선두에 쓰고. 반도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좀 표시 좀. 여기 있죠, 반도체. 여기. 그 마우스 누르시면은 빨간 펜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있죠. 반도체잖아요. 아, 거기 반도체예요? 예, 이렇게 여기 안 보이시는구나. 반도체가 있고. 저게 그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예, 차트 개념. 기여도. 기여도. 전체 이익의 기여도가 반도체가 이렇게 차지하는 거죠. 지금. 왼쪽 이만큼 맨 느는데 아래에 있는. 이익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가 다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11월서부터 반도체 빅랠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도 아마 어느 방송이나 무슨 뭐 자료 보면 2024년을 좀이나 긍정적으로 보려면 반도체 쪽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망이 좋고 그 전망이 좋은 대로 지금 주가도 땡겨서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혹자들은 뭐 주가는 6개월이나 1년 뒤를 선행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반문할 수도 근데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되면 네.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것이고 수출이 잘 되면 당연히 우리 존시가 상단을 크게 열 때는 특징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하는 게 최근에 물가가 잡혔는데 미국이 잘 내용을 보면 내구재가 안 팔리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결국 내구재 반도체를 품고 있는 내구재가 팔려야 된다는 거죠. ICT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가전제품. 이것들이 뭐 엄청나게 잘 팔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강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미 신용카드의 할부 수수료가 22%예요. 네. 그리고 이번 소비 시즌에 전년 겨울에 소비 시즌도 보면은 BNPL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Buy now, pay later. 그렇죠. 그 소비까지 지금 크게 늘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층들이 이제는 소비하는 걸 점점 코너에 몰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미국의 소비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만큼 증가가 계속 유지될 거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소비가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죠. 증가할 거냐. 주시라는 게 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좋냐 나쁘냐보다 좋아지고 있어 방향이 나빠지고 있어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더 좋아질 거야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야 소비가 이 정도면 거의 다 땡길 땡겨서 만큼. 막 산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뭐 더 소득이 많이 늘면 되겠는데 좀 그런 고민이 있는 데가 이미 연체율은 상당히 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네네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금융소득도 들고 다 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 저변이 약화되고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물건을 잘 팔아서 계속 수출이 되려면 중국이 좋아져야 되는데 정말 확실한 거 하나는 요 2000년대 우리가 증시가 정말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이래도 우리 증시가 폭발적으로 좋아졌잖아요. 중국 때문이었어요. 중국이 결국 WTO에 들어오면서 네. 중국이 해외 수출하려면 우리나라 걸 쓰니까 세계 공장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가져다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중국 성장하는데 우리가 네. 덕을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라는 곳이 2018년에 우리는 이제 이게 갈라섰다는 건 이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과 중국은 이제 갈라섰어요, 경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 쪽의 수입이 늘어도 한국 수입이 안 늘어요. 우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가 중국과 미국 양장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구조상. 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수출은 늘 것이고 중국 쪽의 수출은 줄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별로 보면 어떤 이익의 차이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지금 2000년대 이 그림을 생각하고서
좋아지면 중국이 곧 돌아설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올해 그러니까 중국 경기 작년에 회복되면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가지고 우리 면세점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뭐 네, 네. 온갖 스토리가 나왔지만 결국 중국의 소비를 못해요. 중국 애들이 지금. 그렇다 하더라고요. 중국이 예전에 오면은 막 진짜 무슨 뭐 돈을 뭐 전 세계 쓰고 다니던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뭔가 뭐 중국이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뭔가 균열이 생겼고 미국은 도전하는 국가를 항상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도전했을 때 80 그렇죠. 날려버리고 그게 누가 됐든 G2라면 다 그냥 예. 다 날려버렸는데 네. 중국이 도전했는데 날려버린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중국이 큰 나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뭔가 스텝이 꼬였고 문제는 중국의 소비 여력도 없어요. 가처분 세율이 가계부채와 가처분 세율의 비율이에요. 네, 네.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미국이에요. 이게 2002기 직전 2008년에 네,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134였어요. 중국이 140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소비를 하려면 소비할 돈이 없는 거죠. 네, 네, 네. 부채.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전 중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중국이 뭐 터진다 안 터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소비가 매우 약할 확률이 높아요. 이제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 맨날 뭐 광군제다 하면 막 우리끼리 난리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뭐가 팔린다, 중국에서 뭐가 히트치면 그렇죠, 우리가 돈을 그렇죠. 번다. 결국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뭔가를 뭐 갖다 팔아야 좋아지는 사회인데 미국도 뭔가 지금 약간 소비층이 좀 얇아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가 여기다 뭔가 갖다 파는 게 한계 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 왜 드렸냐면 네. 아까 우리가 올해 263조를 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 추론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 이익이 나오려면 2021년에 내구재 미국에 굉장히 폭발적 수요가 있을 때 네. 막 그거나 중국이 엄청나게 정말 새로운 수요가 대주면 가능할 텐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데 그렇다면 남은 거는 그 전망치가 수정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검증의 시간이 260조가 아니라 올해 170조니까 200조만 나와도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내려가는 구간의 지시가 위를 열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미 눈높이를 잔뜩 올려놨는데 그쵸.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 OECD 주투의 선행지수가 제 생각에는 다음 달 정도면 100일에 갈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 밑에서 이상하게 글로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위기 같은 거 나잖아요. 위기. 네. 글로벌 경기가 급락하는 이런 위기가 오면 선행지수가 이때 우리 증시는 사야지 돈을 크게 벌어요.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느 정도 OECD 빠졌을 G20 때. 선행지수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네. 옅은 파란색 선이 있는데 네. 이게 전 세계 경기를 나타내는 거 선행 지표예요. 네, 네, 네. 근데 보이다시피 이게 급하게 깊게 내려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파란색 선이. 예. 그건 언제냐면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위기 때, 때. 2008 금위기 때. 네, 네, 네. 우리 증시는 좀 웃긴 게 그랬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항상 보면은 막 위기가 오면은 제일 심하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급락하고 회복할 때는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상승세 그렇죠, 1위가 그렇죠. 돼. 예. 가장 크게 빠지고 그러면 가장 크게 오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확률 높은 선택 중에 하나가 이거 위험한 생각인데 제 판단에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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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ECD G20 선행지수가 한 98 밑으로 확 부러져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거의 더 빠지면 이제 고수행도 하는데 예. 그때 사놓으면 결국 이게 한 100일 정도 가지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3 정도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98로 샀다가 여기 보면 이때 보면 거의 뭐 95 밑에까지 90초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박스권은 어떠냐? 옆에 2012, 13, 14, 15 보면 그때도 100 밑에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낫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그때 되면 한 100일 정도 전후가 막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는 선행지수가 그때는.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기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만큼 확 좋아질 때는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기대보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올라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 모멘텀이 기대보다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 증시가 상단을 열었지. 그렇죠. 기대가 높아져 있을 때 상단을 열 적은 없다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모르겠어요. 과거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 말은 못하겠지만 자꾸 제가 기대가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를 뚫을 만한 요인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망이 올라가고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전망이 네. 올라가고 실적이 뒷받침해주면 상단을 뚫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전망치부터 올라가고 실적이 못 따라오고 있으면 박스권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전망치가 시장에 뚫을 높아져 수 있다는 없다. 건 시장에 어느 정도 체력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막 모멘텀이 강한 게 아닌 거죠. 아마도 실적 발표 때쯤만 되면 항상 시장이 왜 기대보다 안 나오지? 테스트 해볼 게 삼성전자를 테스트 해보면 재밌겠죠. 2024년에. 네. 이렇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 안 나오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 1분기 거부터요. 그럼요. 어차피 4분기,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뭐 내년에는 되면은 이제 엄청 좋아질 거다. 근데 그 내용에 깔린 게 뭐냐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재고가 떨려 나가고 있다요 지금. 예. 이 그림이에요. 재고가 예. 줄고 있다. 재고가 줄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네네. 재고가 줄면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 경제학에서 재고와 출하를 비교 많이 하잖아요. 네. 소위. 근데 이제 재고가 주는 건 오케이.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거 온기가 돌고 있죠. 문제는 출하가 느냐예요. 그래서 디램 재고도 보면 네. 공급업체들 재고는 정상 재고는 6주 정도 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재고 일수는 축소가 돼가지고 많이 정상화된 거죠. 근데 문제는 바이어들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수요가 확 좋아지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I PC 이런 게 기대감이 막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오더가 나왔냐는 거예요. 네네네. AI 주에 PC 쓰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일반인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AI 서버 투자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디램 공급업체 재고는 감산했었고 중고업체들이 강한 수요가 기반해가지고 정상 수준 왔는데 사실 엔드 유저에서 그만큼 변화가 있는 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흥미로운 뉴스가 네. 우리 미국 첫 거래일 날 나왔을 때 애플 뉴스가 그거였죠. 애플이 좀 급락을 했죠. 이유는 수요였잖아요. 예. 그만큼 잘 팔릴 것 같지는 않다. 안 팔린다가 아니잖아요. 꾸준히 팔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아이스티가 좋은 건 다 알아요. 네, 아, 네, 네. 좋아, 좋아, 굿이야. 근데 그 굿의 강도가 베리베리 굿이냐, 그냥 굿이냐, 이거에 대한 아마 시장의 논점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출주에서 그만큼 모멘텀이 나올까? 이 생각이 좀 고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근본적인 건 또 내수가 너무 망가져 있거든요. 아까 사실 왔을 때 이 기자님이 저한테 네. PF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뭐 PF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림 보면 놀라실 거예요. 이 검은색 선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거든요. 뭐 독보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맨 밑에 있는 거야? 맨 위에 검은색 선이. 맨 위에 예. 약간 회색처럼 보이네? 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피고 계신데 맨 위에.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맨 우측 상단에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면 막 끝을 모르는 내수주의 추락이 있잖아요. 지금 뭐 백화점 주식이라던가 뭐 이게 도대체 좀 내수가 좀 살아나서 뭔가 선수한 돼야지 이게 돌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수출을 좀 더 높은 게 단점이지만 또 어쩔 때는 또 내수 경기 부흥에 의해서 좀 돌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수 자체를 기대하기 자체가 힘든 거예요. 부채 때문에. 뭐 달다시피 이게 부채가 점점 이제 파산 시장 곳으로 늘어날 거고. 우리가 제일 문제는 금리가 높을 때 뭐가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가 높았다 내려오고 있어도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PF 같은 것들도 높을 때는 못 터뜨리죠. 네. 왜냐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좀 내려오면 네. 질서 있는 후퇴를 하겠죠. 좀 망할 건 망하게도 하고 좀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개인들도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이 금융과 건전성 악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갑자기 금융주들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수출 외 지역에서도 뭔가 확 그 모멘텀 강한 요인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말하다 말자 PF인데 증권사 PF 연체율은 좀 내려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저축은행이랑 여신 전문이 확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뉴스가 올해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저축은행 어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또. PF가 이제 전이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설회사들 얘기를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금융에 관한 거거든. PF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어쩌면 크레딧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보증을 갖고도 돈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뭐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뭐 위기가 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자명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이것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아까 기업이익이 올해 잘 나온다는 건 수출도 있지만 그런대로 내수도 단단해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단단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우리 증시의 가장 관련성 높은 지표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예.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를 때 주식도 잘 됐어요. 사람들이 좀 여유들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도 지르고 그렇죠. 막 소비 여력도 그러니까. 생기고 투자도 하고 싶고. 근데 언제 부동산이 확 됐냐면 금리 무조건 낮을 때가 아니라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 있을 때 잘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때도 보면 2012, 13, 14, 14년에 드디어 돌았는데 민간 부채율이 너무 올라갔다가 아까 가계부채가 네. 좀 내려와서 이만큼 내려오진 않았지만 좀 내려왔다가 다시 돌 때 이때가 뭐 빚내서 집사라 할 때 그런 정책 나올 때 드디어 부동산 시장도 돌아서고 주식시장이 결국 이렇게 돌아섰죠. 지금은 민간 부채율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그렇죠. 근접해 있어요. 이게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채 조정은 다른 말로 하면 빚을 좀 갚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쓸 돈 모아서. 강제로 갚게 되는 확률이 높겠죠. 네. 내가 갖고 싶어서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 그런 과정을 딜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게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만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 하지만 사실 이연되어 있던 문제들이 오히려 금리가 좀 진정되면서 이제는 좀 더 질서 있는 조정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 국면에서 과연 주식시장이 이걸 환호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오늘 좀 이거저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검증의 시간. 그러니까 올해 이익도 좋아지는 거 맞고요. 네. 금리도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PF 문제도 해결 수순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이제 폭탄 제거반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갔던 거예요, 작년 말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소위 실적이 좋아지는데 정말 그만큼 좋아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검증해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저렇게 뭐 7번, 8번씩 내려갈 확률보다는 뭐 3, 4번 정도의 멈출 확률도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PF 문제도 결국은 옥석 가리기와 어느 정도 부채 조정, 그 부채 조정 과정에서 가계도 조정돼야 되고 자영업자도 조정돼야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채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질서 있게 진행되는지도 봐야겠죠. 이것들이 좀 정돈이 돼 지나가야 네. 상단을 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야. 이거는 뭐 지나치게 후행적인 지수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024년이 뭐 선거해여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변화 요인을 시장이 좀 앞서갔다는 걸 안다면 또 반대로 별거 시장이 크게 붕괴될 일은 없거든요. 위기는 안 올 것 같다는 거죠. 네.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갑자기 뭐 위기가 온다. 뭐 중국이 터져. 미국에 뭐가 터져. 이럴 때가 되면 자신 있게 그때는 바이 더 딥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소위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패턴인 박스피에서 승자가 되는 어떤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우리 증시만 올랐던 거는 아니고요. 예. 미국 증시 뭐 더 많이 올랐고 나스닥 더 많이 그렇죠. 올랐고 또 비트코인도 뭐 4만 5천 달러 맞습니다. 넘었었고 또 미국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예. 강세고 그러니까 고금리 시절에 뭔가 좀 쩔어 있던 애들이 네. 이제 저금리 시절 온다 하면서 확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도 공통적인 걸 테고요. 네. 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바이오주라든지. 바이오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저희가 올해 제일 좋게 보는 게 바이오거든요. 좋게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네. 그냥 박스피의 단점이 뭐냐면 성장 스토리가 나와야지만 버틸 수 있어요. 성장 스토리요? 일단 스토리가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네네. 뭐 많은 분들이 뭐 한국춘 씨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모범생 같은 남자들이 한국춘 씨에서 생각대로 좀 인기가 적잖아요. 뭐 따박따박 기업 실적 좋고 배당 잘 주고 막 이런 기업들이 찾기도 힘든데.
찾기도 힘든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쁜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막 윤지호 같은 남자. 저는 그런 스타일 좋은 남자 스타일이고. 일단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내러티브에 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도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거고 뭐 AI 로봇 뭐 안에 들여다 보면은 뭐 그 정도가 나오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 스토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금리가 막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난리가 났던 거는 금리 이상의 성장을 중국 관련주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화장품을 많이 쓰고 그때. 예전에. 그렇죠. 한참 유가가 오던 시절에. 그렇죠. 근데 지금 성장성이 좀 있는 것들 중에서 주가가 아까 말했던 헤매고 있고 누가 뭐래도 이제 아까 계속 말한 노동의 어떤 변화 얘기를 드리잖아요. 로봇같이 노동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오래 왜 사냐? 약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발달하는 제약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성장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저 2024년에 상당히 바이오가 아마 시장에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거는 성장 스토리 나오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계속 쩍쩍 붙고 이게 안 되면 주가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는 실적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게. 왜냐하면 반도체는 시크리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시클리컬? 경기 관련주라고요. 반도체는 그래서 항상 보면 유동성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클리컬?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달라요. 반도체 주식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섹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 경기 민감주. 아까 OECD 선행지수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거와 연동되는 게 반도체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삼성전자 팁을 드리면 올해 결국 고생했지만 반도체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OECD 선행지수가 한 98 밑에서 돌아서면서 올라갈 때 사면 한 100일에서 팔 수 있어요. 그게 반도체 방어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는 정말 이거는 내러티브가 강한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근데 최근에는 또 숫자가 나오는 제약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약주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뭐 삼성 정밀도 그렇고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있고요. 또 아까 금리 하향하는 안정화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높을 때는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망할 놈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떨어져 나가는 애들 생기고 그렇죠. 살아남는 애들이 살아남는 자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산업별로. 특히 수주산업 쪽에서는 그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주산업에 뭐가 있을까요? 뭐 풍력도 있을 거고 뭐 온갖 것들이 있어요. 건설에서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도 되게 힘든데 지금 올 하반기가 되면은 뭐 다들 뭐 공사를 안 하잖아요. 요새 다 멈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값이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소위 건자재 가격이. 그렇죠. 내려오고 어느 순간인가 좀 되면 올 하반기쯤이면 건설주에서도 정말 뭐 맨두타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을 다 지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크게 보면 내러티브라는 것과 턴어라운드라는 게 섞여서 혼재되는 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안전전선에 탄탄한 재무주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어쩌면 꾸준할 수는 있는데 박스권에서는 좀 높낮이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너무 인기가 높은 주식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미 내러티브가 반영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잘 흥분했다가 잘 식고 이런 장입니다. 박스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박스피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왜 박스피가 나오는 걸까요? 이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불안정해서.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 사업이 나오고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돼요. 우리나라 박스권 조정이 매우 긴 편이거든요. 그때 4, 5년간 잘 보시면 주도주가 몇 번이 바뀌어요. 정말 그래서 이럴 때 아이러니하게 한국 증시에 돈 버는 사람들 중에서 바이앤홀드로 큰 돈 버신 분들도 있고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좀 봐요. 제가 나중에 좀 이걸 데이터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해외 증시에서는 이렇게 매매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기법도 통통하게 막 있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크고 더 중요한 거는 소위 이러한 주도주가 나오고 사라지는 패턴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박스권이 그런 성격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어렵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바이 더 딥만 기다리셔라. 그게 쉽다. 훨씬 쉽다는 거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월에 딥이 한번 있었고 연초에 딥이 한번 있었고 작년에도 10월에도 한번 좀 약간 딥이 있었고 사실 그럴 때 주식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보통 평상시에 주식을 열심히 들고 가다가 그 딥이 나올 때 주식을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런 엇박자만 안 나면 아까 처음 말했던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아시게 된다면 답안지 고쳐서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했을 때 그거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 생각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제가 윤지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난이도 초급하고 고급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초급은 말 그대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뭐 OECD 선행지수 한 98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남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였을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싸게 사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이제 파는 거고, 고급은 바이앤홀드도 하고, 박스권 트레이딩도 하고, 이 바이앤홀드는 뭔가 그때 나오는 주도주라든지 핫한 섹터,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 트레이딩도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박스피가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잘 보시면 미국 주도주 한번 나오면 그냥 그게 쭉 가요. 애플, 넷플릭스. 근데 우리는 참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가 옳다 그러다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시장이 뭐 굉장히 이제 지난 연말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강한데? 그러면 올해 정말 장 한번 제대로 오는 거 아니야? 또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에 근접했거든요. 네네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만 원 넘어가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시장과 3천 가는 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적 추정치 올라간 것만큼 이제 충족해주는 숫자가 나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나오려면 어마어마하게 소위 새로운 소위 반도체 수요가 생겨서 재고가 다 떨리고 출하가 엄청 늘어가는. 근데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그거를 지금 반영하기에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반도체가 되더라도 정말 본격적인 상승이 있더라도 올해 한 중반까지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안 나오네 실적이.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중반까지 그런 과정이 온다면 또 반도체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금 현재 수요가 좀 생기는 게 그나마 이쪽이니까. 그리고 아까 뭐 기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거는 인간이 점점 노동할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진국이 될수록. 아까 말했던 구용 구직 비율을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로봇 산업이 올해 반영이 됐다면 또 하나 소위 노인 노동력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위 바이오 이런 쪽들도 뭐 인간이 정말 노동을 더 할 수 있는 노인으로 바꾸는 시대? 이런 거가 나온다면 그쪽도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시장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내러티브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뭐 구체화된 것도 없는데 시장에서 반영이 됐잖아요. 이걸 무조건 시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증시가 가진 어떤 이런 소위 특징이라는 거. 특징이자 한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2차 전지 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지만 결국 이것도 역시도 그런 내러티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한국 증시의 어떤 고질적인 단점이지만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오늘 여기는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워낙 옛날에 책도 그런 책을 쓰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 주식시장에 그래서 기자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까? 이런 장이 박스피 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힘든 시장 같은데 거기에서 슈퍼개미들이 많이 탄생을 했던. 희한하잖아요. 희한하게 박스권 장세에서 슈퍼개미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 그 안에서 막 펼쳐지고. 그 종목의 내용이 정말 여기서 제가 편하게 이제 뭐 저 리서치센터도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그냥 뭐 우리가 참 아까 정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ROE 얘기를 제가 던졌는데 그 ROE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어떤 정책이 나오고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 액티브 스타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장은 다 패시브 자금으로 바뀌었잖아요. 패시브 자금으로 바뀌니까 패시브에 어디에 편입된다는 종목이 나오면 수급으로 그냥 올라갔다 빠지고 뭐 이런 현상도 나오는 거고. 네. 이와 같은 한국증시가 갖고 있는 이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종목 고를 때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굉장히 가치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은 존재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문제도 작년에 결국 그런 소위 가치 투자를 명목으로 어떤 그런 사기 같은 행위, 나덕연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졌잖아요. 뭐 저 PBR주라는 명목하에 장기 투자인데 알고 봤더니 수급 조절을 했던 거고. 네네. 이게 한번 한 두대로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더 내러티브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어려워서 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증시에서 뭐 이런 장이 오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결국 아까 우리 말했던 너무나 뻔한 종목들을 갖고 바이더 딥만 해도 삼성전자만 갖고도 올해 작년에 잘하면 40% 나왔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난이도 초급. 그렇죠. 초급이 아니라 그거는 굉장한 어떤 자식이 스스로의 어떤 그 절제가 있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초급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인드로는 최고급.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송 작년 연말서부터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신은 비관론자냐. 이게 참 웃긴 얘기예요. 한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는 네네네. 뭐 상승 하락보다 박스권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렇죠. 확률과 기간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환경이 어떨 것이다 단정 짓는 것보다는 이미 이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최적의 그렇죠. 솔루션을 구할 것인가 보는 게 낫다고 본다면 지금 박스피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그걸 오늘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래도 될지 아니면 또 뭐 근데 결론적으로 제목에 달았듯이 뭐 기준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들 검증을 하려 할 거예요. 당장 금리부터 검증하려 할 것이고 이익을 검증하려 할 것이고 뭐 온갖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검증이 힌트를 드리자면 검증한 대로 잘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죠. 아 이럴 줄 아는 거죠. 실망이다. 근데 그때 도망가라 이게 아니라 그때가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 어떤 특징이자 한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특징이자 한계를 가지고 뭐 시민사회 운동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 정책 제안을 하면서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이제 와이스트릿이 조그만하지만 언론 매체로서 사실은 그게 하고 있는 일의 일부분. 또 우리는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한국 증시 한계가 있다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렇죠.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게 투자자가 할 일이고 사실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아까 그거와 다르게 ROE가 현재 8%까지 내려왔는데 ROE가 11, 12, 13 올라가면 우리가 PBR을 갖다 1.2, 1.3, 1.4배 적용해줘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4,000포인트 가는 거죠. 예. 그럼 정말 이번에 현 정부가 정말로 모든 법을 다 우호적으로 바꿔주고 막 주주들 위해서 안 하면은 이제 뭐 문제 삼고 대만은 대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었거든요. 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주면 주식은 레벨업 될 겁니다. 그런 뉴스가 정말 그럼요. 올해 나온다. 그럼 위가 열리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네. PBR 1배 미만 기업 반성 문제 출하라고 하면 그건 좀 우리나라 이상한 증시도 거지. 오르지 않을까요?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취지를 이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기업인들에게도. 일단 뭐 올해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방법을 좀 찾아가야 하는 거죠. 아까 요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던 건데 저는 좀 금리 인하 국면, 네. 금리 인하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된다면 금융 장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근데 금융 장세에서는 항상 일바따로 나온 게 이제 증권주 막 이렇게 보는데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부동산 PF 때문에 이게 증권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어떨까요? 또 증권사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게 80년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네. 그때가 이제 증권주가 주도주였거든요. 작살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인기 좋을 때였어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뭔가 그때가 3조 호황일 때였고. 그러면 3조. 이제 그렇죠. 근데 그때랑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증권주가 제가 증권사인데 우리 사주도 많이 있는데 저는 임원이어서 올라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유동성 장세가 오면 뭐 이게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옛날 우라가미 구니오식으로 옛날 올드한 생각이에요. 우라가미 구니오 책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뭐 지금도 인기 많아요. 있는데 네. 그건 정말 일본 70년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금리가 이런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하워드 막스고 살아 계신 분이고 그분 인터뷰 중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40여 년간의 소위 금리가 내려오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를 말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순간적인 금리가 내려와서 유동성 장사를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리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내려간다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전에는 금리가 제 마이너스 금리도 갔었잖아요. 그쵸. 아마 기록 책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일본마저도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 군데서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오히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잘 보시면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거는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왔던 성장주였어요.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미국도. 우리랑 별 차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랬을까? 결국은 그 상승했던 거죠. AI 같은 것들이 결국 새로운 성장이 나와서 대체할 것이다. 이게 이번만의 현상이 아니라 2000년대에도 도달로 보면 2000년 내내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주식시장이 폭등했었어요. 그때가 결국은 중국 성장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갈구하는 거는 아까 잠깐만 네. 유동성 장세가 오니까 증권주가 되냐 여쭤와야 대한 원론적인 답변은 뭐냐면 그래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이 너무 많이 반영해서 좀 비싸져 있는 걸 피하고 또 어디가 성장이 나온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가 현재 금융자본주의가 너무 유동성이 풀려 있다 보니까 뭐 네. 회수라도 이 기본적인 총장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 네. 유동성의 힘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정말 우리 증시에서도 정말 올해 극명하게 보지 않았나요? 뭐 우리가 여기 비탄도 있고 또 계속해서 긍정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올해 작년에 가장 중심에 있었는데 네. 성장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잖아요. 네네네.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쵸. 두산 로보티스가 그 정도로 올라갈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건 잘못된 거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 결국 시장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월가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도 밸류가 뭐냐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들 중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아까 증권회사 물어보셨는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유동성 장세가 와서 뭐 증권주가 되고 옛날에 뭐 그렇게 되면 건설주가 되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증권회사에서도 그래도 돈을 버는 회사가 올라가겠죠. 돈을 버는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것들이 이게 그 차이인 거죠. 이것도 완전히 이제 그냥 섹터로 간다라기보다는 예. 그 중에서도 구분이 확실히 될 그러니까 것이다. 시장이 이건 변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다. 그럼 어떤 분은 음식료 이제 방어주고 워낙 강세일 때 되고 이렇게 굉장히 올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음식료 업종에서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음식료업에 성장이 나오는 비즈니스가 하나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라면, 외국 애들이 한국 라면을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농심라면이 그 미국에 공장 세워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신라면 팔리니까. 동남아에서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잘 팔리면 굉장히 엄청 잘 팔리잖아요. 네. 라면주는 따로 갔잖아요. 음. 다른 음식료 업종이 같이 갔나요? 다 정말 쩔었어요. 완전 차별화되면서. 화장품은 어땠죠? 우리가 화장품 하면 중국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써줄 것이다 했는데 중국 화장품 회사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별로 소비가 강하지 않아요. 네. 근데 ODM 해가지고 해외 진출하는 업체들이나 뭐 미국에 ODM 많이 하는 뭐 잉글루즈액 같은 회사들은 엄청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리가 이렇게 되면 어느 섹터가 좋습니까? 이러한 질문보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기업 하나하나의 성장 스토리에 몰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드한 방식으로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올해 정말 작년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를 난 좋아해. 어떤 사람은 그래 반도체면 삼성전자지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이닉스 한 사람이 삼성전자 산 사람보다 낫던 거고요. 그랬죠. 2023년에. HBM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한미 반도체 산 사람이 낫던 거죠. 이오테크니 샀던 사람이 나은 거예요. 네. 이거를
누구의 위험의 정도를 떠나서 시장이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변화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시장이라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어쩌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고 저 뒤에 책이 보여서 막 네네네. 매매도 굉장히 좀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요? 그쵸. 아, 네. 좋은 책이죠. 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서 오늘 좀 주원보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걸 우리가 더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렇다면 또 이 방향에서도 아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지가 왔는데 난이도가 20년이 나왔는데 어떤 문제는 막 난이도가 5짜리예요. 그럼 포기하라는 거죠.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쉬운 풀어라. 문제부터 다 맞춰도 점수가 중간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꼭 어려운 문제 풀다가 그거 틀리고 다 틀려버리는 것보다는 시간 나가고. 그렇죠. 그게 뭐냐. 결국 다시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좋은 기업이 이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내가 올해 어떤 분이 이제 강연했는데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 저한테 내가 윤쌤님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왔을 때 사라고 해서 네. 사라고 들고 몇 개월째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면서 막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가 오르기 전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런 거는 갖고 계시면 됩니다 했는데 결론은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언제 오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들이 매력 있는 가격에 와 있을 때, 좋은 주가에 와 있을 때 사놓는 게 그나마 박스권에서 해볼 만한 거고, 이번에 바이오들도 사실 작년 말에 이제 우리 리서치에서 저희 동료들이 내년에 제일 좋아질 거 바이오 얘기해서 그때 탑픽을 했던 게 한미약품 같은 거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 주가 계속 안 움직이더니 어느 날 쭉 올라오더라고. 또 거기에 우리 정홍신 연구원이 IT에서도 리노옥 같은 게 괜찮다고 하더니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동안 그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리노공 이거 진짜 옛날의 명성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막 주가 떨어지니까 막. 그렇죠. 한국 단자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데 안 좋은 기업을 인고의 시간을 버티면 힘들죠. 그거는 굉장히 내러티브한 주식을 할 때는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게 답이 아니라 이제 난이도가 약간 높지 않은 것 중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좋은 기업인데 저력 있고 그렇죠. 확실한 기업들. 싼 것들. 그런 것들은 사놓고서 시장 전체가 흔들 때 사놓으면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왜 돈을 많이 잃느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잃으니까 큰 부자들이 탄생하는 거겠죠. 네. 크게 돈 버는 사람은 왜 버는 거냐면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을 버는 거겠죠. 역설적으로. 엇박자 타는 사람들. 엇박자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엇박자가 뭐냐면 사야 되지 않아야 될 때 주식에 확신이 드는고요. 뭔가 이거 증권시장 뭔가 큰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위기가 출현했다 하면 그때 사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2012, 13, 14도 보시면 유로존 위기 있어부터 그로지스 위기 별 위기가 다 있었어요. 잘 보세요. 그때 뉴스 나올 때마다 사면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이번에도 사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샀으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 불확실성 커졌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게 어쩌면 우리가 오다 노트를 작성해 봤을 때 남는 어쩌면 그게 그 문제를 푸는 요령 아닐까. 전부터 생각했던 거여서 오늘 편하게 이 말씀 드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보이는데 네. 그때 또 하나의 불확실성 어떤 문제가 터지면 네. 또 막상 그때는 또 판단이 또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공포 국면에서 탐욕을 느낀다라는 게 이거 아무리 학습을 한다고 해도 늘 어렵습니다. 공포까지도 안 오니까 더 힘들죠. 공포까지도 안 오고. 박스 피해서는 막 코로나 때가 되면 예. 그냥 포기해버려서 좋아요. 이건 진짜 위기니까. 그러니까 계좌 닫아버리고.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어중간하거든요. 어중간할 때 던지고 그러고 나면 돌아서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잘못을 2024년에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네. 오늘도 진짜 좋은 자료 많이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별 말씀이요. 오늘 중간중간에 좀 말이 우왕좌왕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 감사드리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부문 대표인 윤지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